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썸네일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헌법 애국주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보호청은 뭐 경찰 기능이니까, 근데 헌법보호청이라는 조직 이름을 따로 두어서 그 수천 명의 그야말로 요원들을 가지고 헌법이 훼손되지 않고 헌법이 마땅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일종의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헌법보호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헌법재판소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유럽 대륙 국가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있고 주 헌법재판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 일반 법원과는 다른 조직을 두고 있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헌법재판소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시사점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전 국민의 눈길을 지금 끌고 있어서 저도 거기서 이 재판관들과 증인과 거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아주 첫 시작은 어떤 인물이 과연 유능한 인물인가, 무능한 인물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능성과 무능성.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문명을 퇴보시키거나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걸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행동, 높은 성취 또는 문명 파괴, 이런 행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정신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근데 그런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것. 이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인지를 찾아내서 그럴 아주 문명을 파괴할 염려가 있다면 진작에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경영학자가 뭐 자꾸 이런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경영하고 거의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은 행정하고도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죠.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경영학 이론들이, 특히 인사조직론은 행정학에서 하는 인사조직론과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민주주의와 그 적들의 마지막 편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애국주의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헌법재판소, 헌법보호청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행정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그 근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대상이 좀 다르고 목표가 조금 다를 뿐 인사조직론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경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정치인의 명을 받아서 정치인이 정해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을 향하여 집행하는 거죠. 정치는 당원들과 국민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민을 향하여 하지 않는 정치란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부 폭력이고 내부 총질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들 몇 명이 최근에 뭐 이렇쿵 저렇쿵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라고 떠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은 정치가 아니라 내부 총질이죠. 국민을 향하여 해야 되거든.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비전이 있고 나는 이렇게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해와서 이런 성취를 이룩했다 나는.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를 향하여 뭐라고 떠든 거죠. 그건 정치가 아닌 거예요. 범위가 좀 넓죠. 행정은 경영보다 범위가 넓고 경영은 한 기업에 한정되고 크게는 행정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되면 수십만 직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보다도 더 큰 범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업무 집행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외교도 있긴 하지만 경영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행정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정치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죠. 그래서 이 정치가 국민과 당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이런 짓은 대왕고래가 아닌 대왕구라였다는 거죠. 국정브리핑 1호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껍적댔던 것이 구라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짓을 해온 거예요. 이거를 발표할 때 저거 구라라는 것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 수 있었을까? 윤석열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삶을 보면 김건희의 삶과 똑같이 전부 다 구라였어요. 이게 구라가 아니면 뭐가 구라예요? 호주의 이 탐사 회사가 자기 자본을 여기다 집어넣고 탐사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어넣은 그 투자 금액을 손실로 처리하고 여기엔 희망이 없다고 회수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죠. 그런데 이름도 없는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영어로 이렇게 막 씹으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뭐가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연출을 했지만 저거 다 구라라고 알고 있었죠. 실제로 기자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이거는 완맨 컴퍼니에다가 세금도 제대로 못 낸 이상한 회사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시추를 하겠다고 1,000억씩 쏟아부었어요. 빚을 내서.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론가 갔겠죠.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인생을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해졌죠. 관절을 옮기면서 그걸 공사를 한다고 막 그런데 엉터리 같은 회사를 가지고 가다 해서 했어요. 나는 그것을 좀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 되지도 않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거기서 떡고물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본전을 다 뽑아버리는 거죠. 시추를 해봤는지도 불투명해요.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자부 공무원이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 누르니까 이제 와서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명박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죠. 문재인의 사기,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기는 끝을 모릅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이라는 자꾸 윤석열을 하면 왜 문재인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윤석열은 거짓말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어요. 그가 나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입니다. MBC 뉴스에서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1분도 안 돼서 자기가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이 인원이란 말이 계속 나와. 인원. 자기가 발언하는 거야. 인원이란 말을 계속해. 그런데 인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 특전사령관이 진술했더니 나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면서 1분도 지난 계속 인원이란 말을 습관처럼 떠들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짓말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검찰청에서 검사질을 해왔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해서 검사장까지 올라가고 검찰총장까지 하게 됐는지 이 검찰 조직의 인사평가 제도가 완벽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 조직이 이따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죠. 아니 이런 습관이 있는 이런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무능한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거죠. 진짜 무능해요. 나는 그냥 허투루 무능하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진짜 무능합니다. 그놈들. 과장 이상만 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이 승진 제도가 잘못되었고 특히 순환보직 제도 때문에 모든 인사평가는 오로지 아첨과 의전의 기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한덕수 무식하죠. 최상목 아주 무식하고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죠. 윤석열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줄을 서야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를 아주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 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이란 말은 써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자 바로 인원 이러고 떠듭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인원이 들어갔어요. 밖에도 혼자 발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인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있어.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박정훈 사령관이 오늘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결 접촉수가 안 이것도 채워졌다고 변호사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인원이든 사람이든 국회의원이 당연히 포함될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만 쓸 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인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죠. 버릇처럼 인원이라고 말합니다. 버릇처럼. 군대에서 쓰는 용어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뭘 그런 용어를 씁니까? 자, 이런 사기꾼을 우리가 몰라봤다는 거죠. 속았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속았다는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속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속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놈이야 나쁘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재명은 외교안보보좌관에 김현종 씨를 임명했어요. 그 비명계 경제통인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현종, 특히 김현종은 말하는 게 아주 개념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사태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구나. 문재인 때도 기용됐고 노무현 때도 기용됐죠. 이제 이재명 때도 기용돼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종이 한 말이 아직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아마 일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식으로 다시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다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김현종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전략을 써야 되고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굶어 죽지 않는 전략, 두 번째는 맞아 죽지 않을 전략을 써야 된다. 정확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60년에) 1960년이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 공약을
냈는데 거기에 몇 번째인가가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6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굶어 죽는 사람이 독일에는 없냐? 스위스에는 없냐?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서 2차 대전 후에 시작했는데 왜 그 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냐? 북한에는 뭐 부지기수로 이제 굶어 죽는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